식별자를 우리가 이제 식별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명명규칙에 보면은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키워드는 뭐냐?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컴파일러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용도로 이미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식별자들이죠. 자바의 식별자는 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C, C++를 대부분 배웠죠. 그러면 이미 이 자바는 뭐라 그랬어요? C and C++ 문법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식별자도 거의 똑같아요. 같은 용도로 써요. 그럼 한번 이 식별자들 한번 봅시다. 첫 줄에 8개가 있잖아요. 요 8개가 뭐냐면 원시 타입이에요. 자바에 존재하는 원시 타입.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요 4개가 정수 타입이에요. 플롯 더블이 부동소수 타입이에요. C++하고 좀 차이 별로 없죠. 요게 8개가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변수를 선언할 때 수식하는 때 쓰는 그런 키워드들이에요. 물론 변수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 수식할 수도 있는데 주로 final, static, transient, volatile 뭐 이런 것들은 변수 선언할 때 수식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들 정의할 때 사용되는 그런 키워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3개가 접근 제어와 관련된 거.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리고 super this.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 정의할 때 현재 객체, 부모 뭐 이런 거 지정할 때 쓰는 거고 객체 생성할 때 쓰는 게 new. 그리고 이 객체가 어떤 타입에 수속되어 있는지 그 검사할 때 instance of라는 거 써요.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문. if, else, switch case default. 이게 조건문이고 while, do, for, break, continue가 주로 반복문 쓸 때 쓰이는 거고 void, return은 함수 정의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row, strike, catch, finally 요거는 예외 처리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키워드라기보다는 상수들이에요. true, false, null. 그래서 불리언은 true 아닌 false 값을 가질 수 있고 참조 변수들은 특정한 객체를 가리키지 않으면 null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st와 goTo는 그냥 reserved 된 거예요. 안 써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이제 막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그 멀티 스레딩 할 때 쓰는 거예요. 멀티 스레딩.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고 요거는 제한적인 키워드예요. 요거는 모듈 정의할 때만 쓰이는 키워드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써도 돼. 근데 모듈 하는 부분에서는 모듈을 정의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6가지는 새로운 추가된 기능들을 추가할 때 그때만 키워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얘가 되게 특이해요. 왜 특이하죠? 중간에 뭐가 있어? 이거 술 먹은 것 같아, 이 만들 때. 어떻게 마이너스를 쓰고 있죠?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로 쓰여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제한적인 키워드일까요? 제한적인 키워드는 특별한 위치에 쓰이면 키워드가 되고 다른 위치에 쓰면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버전 업이 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자바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돼. 그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그 기능에 맞는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하면 좋겠죠. 근데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과거에 썼던 코드에 문제가 생겨요. 과거에는 그게 키워드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그 새 버전에 오면 어떻게 돼?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언어에서는 새로운 키워드를 도입하지 않고 이미 있던 키워드를 다시 써요. 뭐 디폴트는 언제 쓰이냐면 원래 스위치맨 쓰였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에도 또 뭐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서 저 디폴트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옛날 동작 안 해요. 근데 불가피하게 그래도 이제 새로운 키워드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넣을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하고 좀 다르게 제한적인 키워드로 쓰여요. 그 위치에서만 이제 키워드 쓰이는 거예요. 이 바가 뭐냐면은 C++의 오토랑 같은 기능이에요. 오토가 이제 타입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돼요. 바 이퀄 10. 그럼 얘는 변수 이름이에요. 얘는 키워드예요. 얘가 int 바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C++에는 이렇게 되죠. 오토 바 이퀄 10 하면 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얘 타입을 유추해줘요. 근데 자바에서는 걔를 바로 이용하는데 제한적인 키워드로 쓰입니다. 그리고 자바 9부터는 뭐 이거 별로 쓸모없는 얘기지만 언더바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언더바 하나를 키워드에 넣어버렸어요. 못 쓰게. 쓰면 에러 날 거예요. 저거 필요 없는 기능인데 하여튼 누가 언더바를 하나만 자주 쓰나 보죠. 코드 이상하게 만들게.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얘네들이 왜 제한적인 키워드가 됐는지 아까 그 얘기 새로운 기능이 추가하더라도 키워드를 추가한 순간 과거 코드들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 키워드의 추가가 필요하면 그 키워드 목록에 넣지 않고 제한적인 키워드 쓴다. 제한적인 키워드는 그 키워드가 특정한 위치에 오면 키워드로 인식하고 특정한 위치에 오지 않으면 이제 일반적인 그냥 일반 식별자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값 타입, 참조 타입 두 종류만 있다 그랬고 자바에는 8가지 원시 타입이 있는데 이 8가지 원시 타입은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값 타입. 원시 타입은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시 타입의 주소를 취해서 프로그램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는 무조건 원시 타입 쓸 때는 값 타입만 써요. 그리고 원시 타입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합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8개의 원시 타입 빼고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객체예요. 배열도 객체, 열광 상수도 객체, 다 객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의 원시 타입은 나중 가서 한번 또 설명드릴 텐데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8개가 있고요. 정수 4개, 부동수 2개, 문자, 그리고 논리형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C++하고 차이점만 조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C는 그 당시에는 유니코드라는 게 없었어요. 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스키 코드라는 것만 있었고 지금은 영문자만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 다양한 나라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다 프로그램 데이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캐릭터를 아스키 코드만 쓰는 게 아니라 유니코드를 많이 쓰고요. 유니코드 쓸 때 이제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2바이트였는데 지금 4바이트까지 늘어났어요. 유니코드가. 그런데 어쨌든 자바는 출발할 때 과거 어떤 언어하고 호환될 필요가 없으니까 아스키 코드를 기본으로 쓰지 않고 유니코드를 기본으로 썼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크기가 2바이트예요. 2바이트. C++는 캐릭터가 1바이트예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C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아스키 코드가 기본이고 아스키 코드는 7비트예요. 7비트.
그래서 한 바이트로 그 ASCII 코드를 나타내는데 이제는 유니코드 2바이트로 표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4개의 정수가 있는데 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C++에서는 인트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프로그래밍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4바이트, 어디는 8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시스템 환경에 가장 맞는 크기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월화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서 실행되든 결과는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데서 실행하면 오버플로우 나고 어디서 실행하면 오버플로우 안 나면 안 돼. 날 건 둘 다 나고 안 나면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자바는 표준에서 요 메모리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어느 컴퓨터 환경을 가든 저걸 써요. 그 환경에 맞는 타입이 아닐 수 있어요. 원래는 그 환경에 가장 맞는 크기를 뭘로 쓰냐면 인트 크기로 써요. 내 컴퓨터가 64비트면 64비트 크기로 정수를 처리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주로 인트는 32비트로 많이 쓰죠. 컴파일러들이. 그렇죠? 네, 그런 거. 근데 이게 미래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트를 32비트로 썼지만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인트의 기본 크기가 32가 아니라 64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컴퓨팅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크기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바는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JVM이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사항이 어떤 인베이드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하든지 간에 늘 내가 만든 코드는 다 동일한 결과를 줘야 돼요. 다 동일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크기들이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다르면 여기 가면 잘 돌아가는 코드가 여기 가면 오버플로우 나고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고정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요 정수의 경우에는 어디였어? 언사인드를 수식해가지고 부호가 없는 정수로도 처리할 수 있었죠. 근데 자바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언사인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정수는 부호가 있는 타입으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자바 원시 타입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를 쓸 때 프로그램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가시 영역하고 수명이에요. 수명. 스코프, 라이프타임. 스코프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를 내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가시 영역이라고 그래요. 가시 영역. 뭐 여기도 있지만 요거 갖고 설명하면 여기에 C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C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 프로그램할 때. 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죠? 그게 이 C 변수의 가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가시 영역. 그 다음에 변수의 수명. 수명은 뭐냐? 언제 이 변수가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게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이 C가 언제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게 돼요? 이 G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공간을 갖겠죠. 그리고 이 G라는 함수가 실행이 끝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역 변수들은 죽었다 살았다를 프로그램 실행 동안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C나 C++에 전역 변수가 있으면 전역 변수는 언제 생겨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생기겠죠. 그리고 언제 없어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근데 이제 자바는 전역 변수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자바는 크게 멤버 변수, 지역 변수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멤버 변수는 수명은 객체의 수명하고 같아요.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가 소멸할 때까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역 변수는 아까 봤던 C 같은 거 아니면 요런 A 같은 매개 변수도 크게는 지역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 A는 G 거니까 그렇게 보면 걔의 수명은 함수와 수명과 같아요. 함수가 실행되면 생기고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가시 영역은 지역 변수는 블럭 영역을 갖고 있어요. 블럭. 요게 우리가 중괄호로 만들어지는 영역을 블럭이라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그럼 이 C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블럭 영역의 이 가시 영역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얘는 여기 선언된 다음부터 그 아래까지예요. 중간에 예를 들면 C가 여기 선언돼 있다. 위로는 못 써요. 아래로만 쓸 수 있어요. 선언된 이후로 그 블럭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 변수는 저기 위에도 A 있고 여기 B도 있잖아요. 멤버 변수는 이 안에서는 전역 변수 같아야 거예요. 여기서 쓸 수 있고 저기서 쓸 수 있고 위아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애는 여기서부터 아래로만 쓸 수 있는데 멤버 변수는 클래스 내에서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든지 간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언하진 않겠죠. 저는 꼭대기다 해요. 멤버 변수를.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맨 아래다가 멤버 변수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다 취향인데 저는 맨 위에다 해요. 지역 변수들을. 그래서 클래스 읽을 때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은 코드를 읽기 편하게끔 저는 그렇게 코딩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함수들을 보려면 뭘 알아야 돼? 멤버 변수를 이해해야 함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다 정의하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선언하는 형태로 돼요. 근데 이처럼 아래다 놔도 위에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는 클래스 가시 영역을 갖고 있고 지역 변수는 블럭 영역을 갖고 있고 블럭 선언 이후에만 쓸 수 있고 클래스는 위치와 무관하다. 어디에 멤버 변수 선언하든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데 막 멤버 변수를 여기 저기다 선언하면 안 돼. 그런 경우는 진짜 나쁜 거고요. 맨 위에다 하든 맨 아래다 모아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하면 자동 초기화돼요. 근데 지역 변수는 초기화 안 하면 초기화 안 해줘요.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쓰면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도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멤버 변수가 자동 초기화 되더라도 자동 초기화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A에 equal 0이 없으면 A는 멤버 변수죠. 그럼 A는 무슨 값으로 초기화 되냐면 초기 값이 0이 기본이에요. 0과 관련된 형태로. 더블은 0.0. 그리고 불리언은 false. 그리고 참조 변수는 null이 초기 값이에요. 얘가 다 옛날 C에서는 다 0과 관련되어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 값으로 초기화 되는데 내가 얘를 안 하는 것과 하는 거는 의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얘는 0으로 초기화하고 싶은 거구나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빼먹으면 얘가 알고 빼먹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한 건지 알기가 어려운데 equal 0이라 써주면 명확하잖아요. 프로그램의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아, 이 변수는 0으로 초기화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동 초기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0으로 초기화해도 되는 거면 equal 0을 써주는 게 좋아요. 안 해도 0으로 되겠지만 해주는 게 이제 문서화 측면에서 좋다. 그 다음에 가시 영역들이 있는데 똑같은 의미의 변수가 가시 영역이 충돌이 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C와 C++는 변수들의 가시 영역이 같은 이름의 변수들이 충돌되는 걸 많이 허용해요. 근데 자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허용해요. 뭐만 허용하냐면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의 충돌. 그러면 A의 가시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커? 가시 영역이. 멤버 변수가 더 크겠죠. 그러면 여기서 A equal 3 플러스 N 하면 이 A는 지역 변수 A일까요? 멤버 변수 A일까? 지역 변수 A예요. 가시형이 작은 애, 현재 영역에 선언된 애가 더 우선시 돼요. 더 작은 애가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충돌을 허용하는데 우선시 돼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변수들의 가시 영역 충돌을 허용하게 되면 그걸 해소하는 방법도 제공해줘요. C++에서는 요걸 가지고 해소해요. 땡땡땡땡 갖고. 이렇게 쓰면 요거는 글로벌 A. 그냥 A 쓰면 지역 A.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여 앞에다 뭘 붙여서 어디에 있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런 건 없고 뭐만 허용해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의 충돌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분하고 싶으면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this를 붙이면 돼요. this를 붙이면 이 A는 멤버 변수라는 거가 돼요. 이 X와 이 X는 가시 영역이 충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용된 거예요. 이 X와 X는 요 블럭에 의해서 이 X와 이 X는 별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 주석을 빼버리면 요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요 C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럼 충돌 나죠. 두 개의 지역 변수가 같은 이름의 두 개의 지역 변수가 가시 영역이 중첩되고 있어요. 그럼 자바에선 그게 뭐예요?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이것도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보통은 이게 그 좋은 프로그램 스타일이 아니에요. 강건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허용하는 걸 자바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법 오류로. 그래서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 중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변수 선언할 때 바를 쓸 수 있습니다. 바. 근데 이런 바가 새롭게 도입됐지만 키워드 자체로 못 넣고 제한적인 키워드 써서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이 바는 타입이 요구하는 데만 와야 키워드로 인식되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키워드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적. 그리고 이 바는 이 타입을 언제 유치하냐면 실행 시간에 유치하지 않아요. 컴파일 시간에 유치합니다. 컴파일 시간에. 이것도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좀 중요한 요소예요. 실행 시간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유치한다. 뭘 이용해서 유치해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유치하는 거예요. 20이면 요건 인트가 되겠고 여기도 인트가 돼요. 얘는 학생 객체니까 바는 student 타입이 됩니다. student 타입. 그리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되겠죠. 바는 컴파일러 유치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안 되죠. 널이면 모든 참조 변수가 다 널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타입을 유치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고. 또 복합 선언이 안 돼요. 바를 쓰면. 복합 선언은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를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는 걸 우리가 복합 선언이라 하는데 바를 이용하면 복합 선언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선은. 이런 거는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찮지. 컴파일러 만들려면. 허용을 아예 안 해버려요. 이 경우에는 A는 정수고 B는 부동소수니까 뭘로 유치해야 될지 애매하잖아. 그리고 더 큰 애로 유치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복합선언을 못하게 해놨어요. 바는. 복합선언이 안 돼. 이게 에러예요. 그럼 바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뭐냐? 바 A equal 10, int A equal 10. 아무런 차이가 없죠. 오히려 타이핑해야 되는 타이핑의 수도 똑같아. 이런 거는 바를 별로 안 써요. 바를. 근데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런 거. 요거는 for each 포문인데 여기 바고 여기 int를 썼어요. 근데 요 경우에는 이 리스트가 뭔가 배열이거나
무슨 컬렉션 같은 타입일 텐데 얘가 정수면 정수를 해석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얘가 정수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었어. 그럼 또 계속 동작하겠죠. 얘는 어때? 얘는 얘의 타입이 바뀌는 순간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bar을 우리가 쓰는 위치에 따라 써주면은 나중에 코드를 수정할 때 알아서 바뀌니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int 같은 애 말고 매우 긴 타입이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요소 쓰다 보면 되게 복잡하고 긴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입들은 타이핑 하는 것도 귀찮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bar을 쓰는 게 훨씬 정확하고 간결하죠. 왜? 컴파일러가 정확하게 유추할 테니까 올바르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컴파일러가 할 수 있는 건 컴파일러한테 맡기자 하는 추세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거예요. C++는 많은 것들이 이제 컴파일러한테 많이 의존해요. 컴파일러 네가 해라다. 내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요소들이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바도 bar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bar을 쓸 수 있는 위치가 요 지역 변수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C++는 오토가 처음에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쓰였지만 지금은 반환 타입에도 쓰이고 있고 뭐 여기저기 다 쓰이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어요. 오토가. 근데 자바는 아직 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객체 생성과 관련된 변수 얘기를 좀 쭉 해왔고 자바는 변수의 종류가 값 타입, 참조 타입 두 종류가 있고 8개의 원시 타입은 항상 값 타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8개의 원시 타입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시 영역 멤버 수명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 키워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챕터에서 이제 보려고 했던 건 이제 객체인데 이 객체들을 이제 클래스를 정했으면 이제 객체들을 생성해야 되는 거고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이 첫 시간에 첫 노트에 봤듯이 new입니다.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 new는 연산자이고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뒤에 p 연산자가 오는데 뭐가 오냐면 생성자 호출이 옵니다. 생성자 호출. 그래서 그 생성자 호출을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서 생성자는 C++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생성자를 우리가 정의할 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추가하면 돼요. 근데 생성자를 정의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 메소드를 정의할 때와 다른 점이 뭘까요? C++ 생각해 보시면 뭐가 달라? 우리가 일반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처음에 뭐가 와? 반환 타입이 오죠. 근데 생성자는 반환 타입이 없어요. 그리고 C++는 생성자 소멸자가 있지만 자바는 소멸자가 없습니다. 소멸자가 없어요. 생성자만 존재하고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생성자는 다중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 형태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중정의로 할 수밖에 없고 C++나 뭐 파이썬 같은 데서는 기본 인자가 있으니까 한 함수를 정의해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자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는 여러 종류의 생성자를 제공합니다. 이름만 줄 수도 있고 이름과 종을 줄 수 있고 뭐 필요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객체를 생성할 때 꼭 new를 써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new를 씁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총
보통 쓰이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new를 이용하는 거예요. new를 이용하면은 무조건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구체적인 객체가 생성이 돼요. new 다음에는 생성자가 오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객체가 하나 무조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new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string이에요. string은 new를 쓰지 않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물론 new를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new를 쓰지 않고 생성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 왜 new를 안 쓸까? 문자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 문자를 사용하는 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new를 안 씁니다. new를 안 쓰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풀을 만들어요. 풀을 만들어서 애플이라는 이런 문자열을 여기 썼어요. 그럼 프로그램 내에 여기저기 애플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다 공유해서 써요. 그래서 스트링은 특별한 이유에서 내부적으로 new 연산자를 안 쓰고 쓰는데 필요하면 new를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코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은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new를 쓰지 않고 어떤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의 생성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함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함수가 객체를 생성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쓰면 언젠가는 new를 했겠죠. 근데 저런 객체 생성한 메소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 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객체들 중에 생성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어요. 생성자 하나 갖고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객체 생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복잡한 과정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 프로그램할 때 추상화해 주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구현해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 부르고 수정해야 되면 그 함수만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생성하는 과정이 생성자만 가지고 안 돼. 복잡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추상화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create striker라고 하면은 눈에 들어오죠. 아, 축구 선수인데 공격수를 만드는 거구나.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같아요? 늘 클래스 이름과 같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자바는 이제 여러 개를 제공해야 되니까 다중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중정의할 때 인자가 같으면 다중정의 돼, 안 돼? 안 되죠. 인자가 같으면 안 돼. 그러면 플레이어라는 축구 선수, 사카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었는데 생성자 이름 사카 플레이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new 한 게 골키퍼를 만드는 건지 수비수를 만드는 건지 공격수를 만드는 건지 모르잖아. 근데 또 얘네들 만들 때 다 똑같은 인자를 받아야 돼. 그럼 다중정의도 못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소드 만드는 거예요. create 골키퍼, create midfield. 뭐 이렇게 되면은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효율성을 위해 아까 설명했듯이 한 객체를 무수히 많이 생성을 해야 돼. 그러면 너무 많이 생성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얘를 어떻게 최적화해야 되는데 new를 가지고는 최적화가 안 돼. new 한다는 거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애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들 만든 것들을 어딘가에 유지하고 새로 요구했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애야. 얘 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또 추상화돼야 되겠고 메소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매번 new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만들어 놓고 저장했다가 줄 수도 있어요. 최적화하는 거죠. 객체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만든 객체를 보관했다가 주고 쓰라고 주고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성자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런 메소드를 만들 수 있어요. pet, create pet. 그러면 이 메소드는 반환하는 게 new dog 하면은 뭐를 만들어질까? 강아지를 만드는 거죠. new 뭐 하면 무조건 어떤 특정 종류의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면 상황에 따라서 강아지 만들어줄 수도 있고 고양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한 메소드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객체 지향의 다양성을 이용해가지고 상속에 묶여있는 다양한 애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 new 대신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인테저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초기에는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었어요. 지금 초기가 아니라 최근 자바에서는 이 클래스는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못해요. 늘 value of를 이용해서 써야 돼요. value of.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정수들의 객체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달라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걸 줘요. 그 외의 거는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효율성이나 뭔가 하기 위해서 이제 new를 아예 못 쓰게 막아 놓습니다. new를 못 쓰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클래스 만드는데 new를 못 쓰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만든 얘네들만 쓰게 가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ew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생성자가 나오죠. 밖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이 생성자의 접근 제어가 뭐가 돼야 돼? 퍼블릭해야 되지. 그러면 생성자를 얘를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은 밖에서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대신에 내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면 클래스 내부에서 new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필요할 때 new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생성자를 뭘로 바꿔요?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만들어 놓고 생성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는 객체를 생성할 때 내 마음대로 new에서 필요할 때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고 그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 메소드를 이용하면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고 효율성을 뭔가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된 객체를 이런 변수에 유지하게 되겠고 이 변수는 객체들은 항상 값 타입이 아니라 뭐다? 참조 타입이다. 자바는. 참조 타입이라는 건 컵에 객체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만 들어가 있어요? 리모컨만. 주소 정보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 참조 변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모컨만 그 컵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추상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추상화를 좀 더 하게 되면은 모든 리모컨은 크기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여기에 있는 버튼들이 달라요. 강아지면 이런 버튼 있고 문이면 이런 버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들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퍼블릭 메소드들은 내가 그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점 해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리모컨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그게 시행되듯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아지 리모컨으로 문은 조작 못하겠죠. 문 리모컨으로는 강아지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강아지 리모컨으로는 어떤 강아지든지 바꿔가면서 조작할 수 있어요. 그게 참조 변수의 특징이고 C++ 이런 데서도 포인터가 타입이 필요한 거죠. 포인터는 다 주소를 유지하는 거고 주소는 다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주소를 쫓아가면 그 있는 데이터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인트 포인터면
쫓아가면 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더블이면 더블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학생이면 가면은 학생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포인터나 참조 타입이나. 그러니까 자바에서 참조 타입은 C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포인터랑 똑같은 거예요. 참조 변수랑 똑같은 게 아니라. 포인터랑 똑같은 건데 단지 더 간편한 점 연산자 갖고 처리할 수 있고 포인터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바엔 포인터 연산이 없어요. 참조 변수 플러스 1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제공이 안 돼요. 근데 비유하자면 포인터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끝내면은, 자,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뉴를 이용해서 생성이 돼요. 뉴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건 동적 생성이 되는 거고, 동적 생성이 되면은 함수 스택 공간이 아니라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 생깁니다. 요 코드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F 메소드에서는 지금 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F 메소드 스택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변수,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객체 자체는 여기서 만들어진 경우가 자바에는 없습니다. 2 만들면 또 만들어지겠고, Genius Student는 Student2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Student1 equal Student2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만들었었는데 얘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가 몇 개예요? 지금 순간에 0이 되죠. 0이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면은 때 되면 JVM이 그 공간을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함수가 끝나면 이게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쓰레기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이 힙은 쓰레기 수집 가능한 힙이라 그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딱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한 줄씩 한 줄씩 JVM이 번역해 가면서 통제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JVM이 이런 정보들을 쉽게 관찰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모든 객체들을 동적 생성하지만 우리가 딜리트 안 해도 된다. 그게 자바의 이점입니다.